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야 할 승진 축하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어느 가족의 파란만장한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온화하고 신중하게 살아온 64살의 김혜자 씨입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사람 보는 눈을 키워왔다고 자부했지만 그날 사위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의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위는 의기양양했고 안사도는 아들 자랑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해 보이던 식탁 위에서 무심코 뱉어진 몇 마디 말들이 결국 한 결혼 생활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이 공개적으로 너는 남편 잘 만나 호강하는 거다 라는 식의 모욕을 당할 때 사위는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혜자 씨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행동 하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될 줄은, 그리고 며칠 뒤 전도 유망하던 사위가 회사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가족 식사가 어떻게 파멸적인 직장 내 폭풍으로 이어졌을까요? 침묵하던 어머니는 과연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식사 자리 뒤에 숨겨진 은혜와 배신, 그리고 존엄에 관한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혜자 올해로 64살입니다. 평생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문학 속 인물들과 현실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웬만한 세상 이치는 다 안다고 생각했고 사람 보는 눈만큼은 꽤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청소년의 반항과 방황을 꿰뚫어 보던 제 눈이 정작 제 사위의 속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서 사위 박민호가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최근 외국계 기업 마케팅부의 부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딸 서윤이의 말로는 연봉이 2배로 뛰어 거의 3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군요. 승진 기념으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사위의 효심에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기양양해 보였고 그 옆에 앉은 서윤이의 얼굴에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과 안사돈인 최 여사님 역시 꽤나 신경 써서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깍듯하게 처신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일어나 저와 사돈 어른의 접시에 요리를 덜어주었고 술을 따르며 자신을 키워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순배 돌고 메인 요리가 나올 무렵 안사돈의 뼈있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불그스레한 얼굴로 술잔을 들어 올리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진짜 능력은 능력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니. 남자는 모름지기 돈을 잘 벌어야 처자식 고생 안 시킨다고. 바깥 사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초의 여사는 화제를 전환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던 제 딸
서윤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탐조등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민호가 임원급으로 승진해서 연봉도 3억 가까이 되고 만나는 사람 레벨도 달라졌잖니. 그녀의 말투에는 과시 뒤에 숨겨진 차가운 평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호 지금 조건으로 보면 서윤이 네가 한참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이다.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난 남편 덕 보는 거지. 대역 본다는 그 뉘앙스가 마치 다궈진 바늘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젓가락을 쥐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딸이 안쓰러워 참지 못하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윤이가 비록 대단한 커리어 우먼은 아니지만 제 몫을 하며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챙겨서 민호 서방이 아무 걱정 없이 바깥일 할 수 있게 내조하고 있잖아요. 가정이란 건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건데 서윤이도 그만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이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유, 사부인은 뭘 모르시네? 그 표정은 마치 철없는 아이를 훈계하는 듯 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월급 200~300만 원 받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걸 사업이니 직장인이 합니까? 민호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걔 연봉보다 많아요. 결국 집안은 남자가 기둥인 법이고 우리 민호가 바로 그 기둥이라니까요. 고급스러운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는 구원을 요청하듯 남편 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훌륭한 사위는 그저 난처한 듯 웃으며 젓가락을 들고 어설프게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술 좀 그만 드세요. 좋은 날, 왜 그러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서윤이 당신도 이제 좀 더 밖으로 나가서 사교 활동도 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래야지.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서윤이의 눈동자에서 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마저 띄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 제 손은 핸드백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휴대전화의 빨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승진 축하라는 명목의 그 치욕스러운 만찬은 끔찍하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황급히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니 강남의 밤바람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 찬 바람도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식히진 못했습니다. 박민호가 발레 파킹된 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이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비에 젖은 아기 고양이 같았죠. 저는 평소처럼 사위의 차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대로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유나 타라. 엄마랑 가자. 하지만 민호 씨가 오늘 밤은 엄마랑 친정 가서 자. 어서?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의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서윤이는 마침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댐이 무너진 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곧 억눌린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우리를 힐끔 보더니 조용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딸이 울다 지쳐 목소리마저 쉬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건네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니? 서윤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또다시 남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호 씨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좀 직설적이시잖아. 악의는 없으셔. 딸의 창백하고 무력한 변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바닥 없는 시면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애기불행 노기부쟁, 아이치부싱 누치부정, 불행한 처지는 슬프나 싸우려 하지 않는 태도가 화가 난다는 말이 딱 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3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3년 전 박민호는 중소기업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허덕이던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당시 서윤이는 홍보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중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데이비드 민가. 마침 민호가 지금 다니는 유명 외국계 IT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사 총괄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늘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연락해오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제게 전화를 걸어 연봉과 복지가 파격적인 신설부서에 관리직 자리가 났는데 내부 추천으로 서윤이를 채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윤이의 경력에 날개를 달아줄 천재이루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맨날 술 마시고 괴로워하는데 이 기회에 민호 씨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저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니 이건 데이비드가 내 체면 봐서 너한테 준 자리야. 박민호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서윤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민호가 잘 돼야 자기도 행복하다고 민호가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다고. 심지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도 그 직장에 안 가겠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의 지독한 사랑에 제가 졌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데이비드에게 박민호의 이력서를 보내며 제가 인품과 능력을 보증하는 청년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때 서윤이는 민호 씨 자존심 강해서 엄마가 청탁한 거 알면 절대 안 갈 거야 라며 이 일을 영원히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앞길 대신 사위의 출세 가도를 깔아주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성공하면 내 딸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아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인 딸을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걔한테 꽃길을 깔아줬는데 걔가 성공하고 나서 돌아온 건 네가 그 가족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뿐이구나. 서윤아, 다시 한번 대답해봐. 이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서윤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서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 쉬어. 나 그래도 집에 가봐야겠어. 민호 씨랑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눈물, 자국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벽은 남이 밀어주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고 피를 흘려봐야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아픈 벽인지 깨닫게 되는 법이죠. 저는 딸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서 내리기 전 딸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듯 말했습니다. 서윤아 남자가 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네가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서윤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밤이 서윤이에게 잠 못 이루는 긴 밤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벽이 무너져 내릴 때 딸을 받아줄 가장 튼튼한 안전망을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주방에서 딸을 위해 보양식 삼계탕을 끓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민호 씨랑 얘기했어. 그래.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민호 씨가 사과했어. 서윤이의 목소리가 비온 뒤 갠 하늘처럼 밝아졌습니다. 어젯밤엔 자기가 생각이 짧았대. 그냥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랑 부딪히기 싫어서 맞장구 친 것뿐이래. 마음속으로는 절대 나 무시한 적 없다고 맹세한대.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따로 따끔하게 말씀드려서 다신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어젯밤 택시 안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 울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자기는 나 사랑한다고, 이 집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현실감 없이 달콤하기만 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그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습을 위에서 끓고 있는 딸을 위해 준비한 삼계탕을 바라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알았다. 전화를 끊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삼계탕은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자의 본성이 하룻밤의 대화로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아니면 그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더 교묘한 연기일까요? 제 직감은 후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던져진 의심의 돌멩이가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후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져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데이비드.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중후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데이비드 나야. 근무 중에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유, 별 말씀을요. 선생님 전화라니 너무 반갑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반가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다 저는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데이비드, 내 사위 박민호 말이야. 자네 회사에서 잘하고 있나? 엊그제 승진했다고 하던데. 팀장급인가 장모로서 기쁘긴 한데 회사 내 평판은 어떤지 궁금해서
처음에 데이비드는 의례적인 칭찬을 했습니다. 업무 성과가 좋고 임원들이 좋아한다는 시기였죠. 하지만 제가 요즘 접대가 많은지 귀가가 늦던데 혹시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은근슬쩍 우려를 표하자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좀 이상한 게 있긴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호 씨가 최근에 새로 온 인턴 에이미라는 친구랑 꽤 가깝게 지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에이미는 우리 본사 회장님의 막내딸인데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경험 쌓는다고 인턴으로 와 있거든요. 민호 씨가 직속 상사라 챙겨주는 건 알겠는데 출퇴근까지 직접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서요. 야망 있는 친구니까 고위층 라인 타려고 그러는 거겠거니 하고 다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만 회장 딸의 출퇴근, 기사 노릇이라.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의심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위를 너무나 잘 압니다. 박민호는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위인이 아닙니다. 연애 시절 서윤이에게 점수 따려고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2시간씩 기다리며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던 그 집요함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대상이 회장 딸로 바뀐 겁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반 저는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민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잠복했습니다. 퇴근 시간인 6시가 지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쯤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올라왔습니다. 민호의 차였습니다. 그는 바로 도로로 나가지 않고 회사 로비 앞에 정차했습니다. 잠시 후 회전문을 밀고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아가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온몸에서 사랑받고 자란 부잣집 딸, 특유의 당당함과 거만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저 앞에 검은 벤츠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차는 여의도를 벗어나 한남동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붉은 등롱이 걸려있는 최고급 일식 요정 료테이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안사돈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그 젊은 아가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바구음을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아가씨의 손을 2손으로 꼭 잡고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며느리인 제 딸에게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가족처럼 화기애애하게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길 건너편을 바라보던 저는 심장이 얼음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썸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위와 사돈이 합심하여 더 큰 권력과 부를 잡기 위해 새로운 타깃을 공략하는 가족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제 딸은 이 추악한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피해자였습니다. 당장 식당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눌렀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그들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줌을 당겨 세 사람이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제 딸의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윤이를 불러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긴 설교도 다그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 찍은 사진을 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윤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남편을 위한 변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거래처 접대일 거야. 시어머니는 마침 근처에 계셔서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내 인생이고 네 결혼이야. 엄마가 평생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나는 그저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쥐어줄 뿐이야.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볼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야 해. 저는 덧붙였습니다. 남편 휴대전화 카드 명세서, 자동차 블랙박스,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널려 있어. 남자가 마음이 떠나면 흔적은 반드시 남는 법이다. 네가 눈을 뜨고 볼 용기가 있느냐가 문제지.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쇠는 이미 건네졌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지. 이제의 선택은 오롯이 딸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윤이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깊은 밤 민호가 잠든 사이 서윤이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던 잠가둔 세컨드 폰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날 밤 서윤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에이미와의 대화방이 상단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직장 동료라기엔 너무나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음담패설이 가득했습니다. 쇼핑앱 구매 내역에는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회사 일이 바빠 선물 준비 못했다던 남편이 에이미에게 보낸 티파니, 목걸이,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앱 기록에는 야근한다던 시간에 에이미의 오피스텔로 보낸 2인분짜리 고급 초밥과 야식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이를 절망하게 만든 건 시어머니 초이 여사와의 대화였습니다. 민호야, 에이미 꽉 잡아라. 걔네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니 외동딸 하나 잡으면 내 인생 펴는 거야. 서윤이 걔는 당분간 눈치 못 채게 살살 달래놔라. 지금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가 필요하잖니. 나중에 일 확실해지면 그때 뻥 차버려도 안 늦어. 그 차갑고 잔인한 문자들을 보며 서윤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과는 거짓이었고 시어머니의 모욕은 본심이었으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과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서윤이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제가 딸의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는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은 제 품에 안겨 부서질 듯 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지?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그 사람은 야근한다고 회의한다고 했어. 나는 꽃 한 송이 못 받았는데 그 여자한테는 명품 목걸이를 사줬어. 저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지난밤의 지옥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에는 슬픔 대신 섬뜩할 정도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장 회사로 찾아갈 거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인간 멱살 잡고 물어볼 거야. 날 뭘로 봤냐고? 다 엎어버리고 이혼할 거야.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딸의 어깨를 제가 꽉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말 잘 들어. 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지금 가서 난동 피우면 넌 그저 질투에 눈먼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가 될 뿐이야. 사람들은 네 사정보다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를 좋아해. 박민호는 널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 거고 네가 휴대전화 훔쳐본 걸로 역공할 거야. 이미 마음 떠난 놈 앞에서 흘리는 내 눈물과 분노는 아무 가치가 없어. 서윤이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쓰며 따지는 게 아니야.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네가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놈이 저지른 배신과 기만에 대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할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거지.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부를 묻는 스승이 아니라 잘못된 추천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추천인으로서의 전화였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화한 건 3년 전의 일에 대해 자네와 회사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야.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 내 딸의 간청에 못 이겨 딸에게 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위에게 넘겼던 일, 그리고 그가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성공한 뒤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회장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회사의 윤리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데이비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사람을 잘못 봤고 잘못 추천했어. 내 딸의 행복을 내 손으로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네와 회사의 신뢰도 저버렸네. 스승으로서 면목이 없어.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가장 무겁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인 김혜자의 이름으로 박민호에 대한 모든 추천과 보증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의 윤리적 문제와 품행에 대해 회사가 재심사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 자네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죠. 걱정 마십시오. 이 건은 제가 인사 규정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윤이는 제 당부대로 민호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셔츠를 다려주고 밥을 차려줬지만 그 얼굴에선 더 이상 온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민호도 집안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겠지만 에이미와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느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 오후 다음 분기 승진 계획을 짜며 콧노래를 부르던 박민호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인사팀 제목은 인사명령 통지서였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메일을 클릭한 민우호의 눈앞에 뜬 것은 승진 축하가 아닌 해고 통지였습니다. 귀하는 사내 윤리 규정 위반 및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인해 회사의 핵심 가치와 팀워크를 해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해고함, 금일 업무 종료 전까지 모든 자산을 반납하고 퇴사 절차를 밟기 바람. 해고. 그것도 즉시 해고.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라인도 잘 탔다고 생각했는데 모호한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다니요. 그는 미친 듯이 데이비드의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상무님, 이게 뭡니까?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데이비드는 책상 뒤에 앉아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호의적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착오 아니야. 내가 승인했어.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민호 씨, 더 이상 묻지 말게. 우리 회사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은인도 배신하고 조강지처도 버리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그날 밤 박민호는 실성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저와 서윤이가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밥 대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우리를 보자마자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꾸민 짓이죠. 당신이 회사에 찔렀어? 그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안사돈 초의 여사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씩씩거리는 꼴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독한 여편네야 내 딸이 못나서 남편 간수 못한 걸 왜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 며칠 전 그 식당에서의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민호 조건에 서윤이가 감지덕지 해야지. 월급 200~300 받는 게 무슨 직업이라고.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의 여사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서윤이가 대액 아들에게 과분하다고요. 민호 연봉 3억이 대단하다고요. 그 대단한 연봉 누가 만들어준 건지 이제 똑똑히 알려드리죠. 저는 3년 전 제 딸의 기회를 빼서 사위에게 주었던 그 비밀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가 널 위해 깔아준 꽃길을 너는 내 딸을 밟고 지나가 다른 여자에게 가는 데 썼더구나. 박민호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배은 망덕한 게 대체 누구니?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핏기 하나 없었죠.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윤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전례 없이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민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이미 서윤이의 서명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박민호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놓는 단두대였습니다. 그는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돌아갈 가정마저 잃게 생겼다는 공포에 휩싸여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서윤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는 그냥 잠깐 놀다 마는 거였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옆에서 상황 파악을 한 안사돈도 태세를 전환해.
서윤이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래, 아가 민호가 실수한 거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잖아. 한 번만 봐다오. 저는 이 총흑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박민호.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에이미의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민호 씨 아빠가 그러시는데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랑은 일도 사적인 관계도 맺지 말라고 하시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소위 로열 패밀리들에게 박민호는 그저 심심풀이 장난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업계는 좁았습니다. 그가 품행 문제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잘 나갈 때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집은 서윤이 명의였기에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3억 연봉도 신분 상승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서윤이는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앓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딸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상과 차를 문 앞에 놓아두고 밥 먹어라 라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스스로 치유하고 일어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방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력서 좀 봐줄래? 다시 일 시작하고 싶어.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이는 강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대신 재취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원래 능력이 있던 아이였고 데이비드가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준 덕분에 서윤이는 곧 건실한 중경이업에 취직했습니다. 비록 다시 대리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반년 뒤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이가 주방에서 스페인식 해물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딸의 모습에선 예전의 의존적이고 유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지요. 햇살이 쏟아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때 엄마가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난 평생 거짓말 속에서 바보처럼 살았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복수를 해준 게 아니란다. 네가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혼수는 돈이나 인맥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정함을 직시하게 하고 그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김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위의 화려한 성공 파티에서 시작해 파국으로 끝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김혜자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신과 기만에 대한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혜자 씨였다면 딸에게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천둥번개처럼 강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